네, 안녕하세요. 또 한 번 섰습니다. 급발진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자동차 영상,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과 해결을 넣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급발진 자동차는 브레이크로 세울 수 없다라는 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급발진 영상, 급발진 사고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한 거는 이제 그 검색 수가 뭐 235회, 그 다음에 급발진 자동차는 브레이크로 세울 수 없다가 1700회 정도 이제 조회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을 외부에 유출이 안 되게끔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235개의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제가 댓글을 계속 달았거든요. 그래서 1차에 달았을 때는 이제 저희가 토탈 5단계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제 느낌에. 순수하게. 처음에 달았을 때는 인신 공격성 비방 댓글을 다루는 사람들이 덤빈 것 같아요. 인신 공격성. 그래서 저속한 언어 공격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2차로 나는 이렇다고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다시 올렸죠. 급발진 자동차 브레이크 작동 원리와 상관관계가 아니고 급발진 자동차는 브레이크로 세울 수 없다라는 영상을 올리자마자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사람이 붙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다 달아줬어요. 기술적으로 틀리다. 그러니까 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하나라고 브레이크도 세울 수가 있는데 왜 네가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냐 해서 제가 답글을 싹 다 달았어요. 결국 이제 본인들이 계산상 안 맞다라는 것도 판단을 하고 왔고, 왜냐하면 제가 그 과정에서 제가 역산을 계속 주장을 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를 역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일부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 이상 이야기가 없으신 분도 있고, 그렇게 역산을 계속 요구를 하다가 또 우리 문 교수님께서 또 주신 절대 브레이크 제동력은 엔진 출력을 이길 수 없다 라는 거에 대한 제가 확신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브레이크 회사에서 현대자동차 제동력 그 테스트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그 실무 업무를 어릴 때였지만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때 상황이. 그래서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 안에는 그 압력이 유압이 20에서 뭐 50kg, 60kg 정도밖에 작동을 안 해요, 평소에. 그거를 기준으로 역산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야기했었던 논리자들이, 논리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맞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래서 가장 많이 제가 여기서 댓글에서 이거는 뭐 모터라인인가 모터 뭔가가 실차에서 테스트 했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가 틀리냐면서 압력대로 네가 실차를 해보지도 않고 하냐라고 하면서 뭐 모터라인에서는 뭐 60에서 160바까지 압력이 올라오는데 너는 왜 헛소리 하냐라는 이야기가 댓글에서 제일 많고, 뭐 이론가들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역산해서 충분하게 브레이크가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자동차에서는 60바가 넘었으면 스키드 생긴다. 타이어가 이제 끌린다. 그리고 실질적인 압력은 20에서 뭐 40kg를 유용하게 많이 쓴다. 역산을 해봐라. 그 다음에 피스톤의
어떤 개당이 8개가 되는데 한 개당 한 30제곱센치가 돼요. 그래서 38에 24제곱센티미터에 압력을 너희들이 이야기했듯이 100바까지 끌어올리면은 2.4톤이라는 압력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 뭐 지렛대 원리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네, 다 떠나서. 네. 제동력은 급발진, 엔진 출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브레이크를 밟았니 안 밟았니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브레이크를 아무리 세게 밟아도 제동력은 출력을, 엔진 출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게 소화가 됐습니다. 그 과정을 딱 들으니까 와, 이제 4단계에서 전문가 붙더라고요. 제 직감에 댓글 총괄 대장인 것 같아요. 대형팀에. 부품, 관계, 논리, 뭐 이거는 보통 전문가가 아닙니다. 내부 체계부터 제작사들의 부품 관리 내부 체계부터 모든 거를 알고 있는 분이에요. 주고받는 글 내에서 제가 던졌을 경우에 저도 나름대로 말을 할 때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끝에 가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댓글팀 리더 같은데 그냥 제가 올린 글은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해 주십시오라는 의지로 올린 거지 뭐 이렇게 헐뜯으려고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제 모든 끝에 결론은 이렇게 남기고 가더라고요. 브레이크에 대한 새로운 이슈를 제기해줘서 고마웠다. 고마웠다보다는 처음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댓글을 주고 받으면서 답변하면서 내 나름대로 개똥철학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개똥철학이라고 해도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해 왔던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급발진이 나타날 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현상들이 이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구나 라고 저는 판단했고 거의 뭐 실증이죠. 제가 진단기 쪽에 오래 하신 거 아시죠? 국가수에도 제가 진단기 납품해가지고 같이 교육도 같이 진행했었고요. 제가 뭐 자동차 메이커 모든 회사의 하이테크 팀에 진단기 컨트롤 납품하고 관리하는 거를 거의 충청권 내 거는 제가 거의 다 했습니다. 그거 기간이 한 작년 20년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GIT, 네, 그 회사 거 대리점도 제가 한 10여 년 넘게 총괄 관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은요. 네, 떠났지만은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진단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현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쉽게 대응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급발진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발진은 제가 그저께 이야기했듯이 급발진은 전기전자적 요소, 그 다음에 기계적 요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전기적인 요소는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전자파를 많이들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이슈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에서는 고전압의 고전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고전압의 고전류. 그러다 보니까 전자파에 의한 거는 사실상 상당히 저는 가능성을 적게 봅니다. 그 다음에 전기적 요소.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전자부품 안에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데 그걸 보통 펌웨어라고 해요. 펌웨어 프로그램도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조건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펌웨어적인 초기 예전의 급발진은 제가 펌웨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펌웨어적인 요소인데 현재는 펌웨어적인 요소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요. 펌웨어적인 요소도
그래서 저는 그 전기 전자적 요소는 사실상 상당히 확률을 적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적인 요소는 제가 거의 확실하다고 추정합니다. 기계적인 요소는. 왜? 저는 바닥의 현장을 많이 알잖아요. 아시다시피 현장에서만 지금 40년 구르다 보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학문기관인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자동차 기술대학원 안에 기술연구소를 설립해서 제가 3년간 운영한 사람이에요. 비록 실패는 했지만. 왜? 제가 하는 현장의 이야기가 그 석학들이 들었을 때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온다는 얘기죠. 개똥칠하기 아니고.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하도 답글래 시기다니까. 내가 가봐라 카이스트 안에 내가 기술연구소 설립해가 3년 동안 그 교수님들하고 석학적으로 내가 토론하던 사람인데 계산은 비록 잘 못할지 몰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답을 줄 수가 있다 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왜 기계적 요소냐, 이제 여기서 추론이 들어갑니다. 네. 브레이크 등은 왜 안 들어왔느냐? 브레이크 등. 네. 안 들어온 게 아니고, 브레이크를 안 밟아서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이때의 조건이 가속 조건입니다. 뭐, ECU는 자동차에 수십 개가 있어요. 자동차에. ECU는 일렉트로닉 전기 전자 컨트롤 유니트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최대 하나 200 몇십 개까지 지금 들어갈 거예요. 컨트롤하는 칩들이. 그래서 자꾸 ECU를 엔진 ECU로만 보면 안 되고요. 브레이크 등은 별도의 뭐 에탁스든 별도의 ECU에서 브레이크를 제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레이크의 목적은, 후미 등의 목적은 뒷사람이 나의 앞차의 감속을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감속을.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등을 밝혀줘야 될 요소가 아닙니다. 세부적인 회로내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브레이크 등은 가속 조건에 의했기 때문에 안 들어왔을 거다. 네, 제가 이 조건을 하도 브레이크 등을 가지고 영상에서 박명일 명장하고 한문철 뭐 변호사인가를 또 공격하는 영상을 또 저한테 하도 공격을 해. 브레이크 테스트 조건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제가 좀 달랐어요. 그랬더니만은 또 인신공격이 들어오네요. 아이고 참네. 내가 한 3마디 달다가 거의 기겁에까지 빠져나왔어요. 브레이크 등은 가속 조건에서 테스트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봐서는 가속 조건을 세워서 브레이크 등을 테스트했으면 아마 우리 그 댓글 팀들이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요. 자, 순서가 이렇더라고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 와서 완전히 깨뚫은 프로페셔널한 그 엔지니어 쓴 그 댓글 관리자하고 제가 상당히 많은 거를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른 또 댓글이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뭐라고 달리냐? 이 사이트는 하루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왜 유튜브를 누구 마음대로 컨트롤해? 남의 거를. 하루를 왜 못 넘겨라고 했죠? 와, 진짜 하루를 못 넘겨요. 그 다음에 이분들도 댓글이 뭐 돈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은 흔적을 남겨주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댓글할 때 어르신들이 오작동을 하더라도 엑셀을 급발진이 되어서는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사이트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노인들이 다리도 힘도 없는 것들이 왜 운전하고 기 나왔을 때 어떤 댓글을 계속 달고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댓글 노인들도 어르신들도 다리 힘이 없는 사람도 급발진을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제가 답변을 계속 달았거든요.
그런데 이분 양심은 있어요. 다 사람이니까. 그 유해 사이트에 신고합니다라고 문장까지 써놓고 가더라고요. 유해 노인네들을 폄하하는 글이 있어서 유해 사이트에 등록합니다 라고 하고 빠지더라. 이분들이 논리적으로 이제 제가 뭐 어떤 시도로 어떤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난 뒤에 이 사이트를 이제 폭탄 돌렸다고 하고 뭐 파괴한다고 하죠. 그냥 단체로 가가지고 유해 사이트로 등록해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댓글로 올려주더라고요. 하루 전날.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가니까 이게 유해 사이트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다음날부터 하루에 한 500명에서 700명 정도가 제가 올린 글을 보더니만은 지금 전혀 카운트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도 유해 사이트로 이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계를 보면은 막 비방하다가 남들은 왜 그런데 하다가 세 번째는 이제 이론적으로 덤비다가 그 넘어가니까 이제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나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까지 분석하여서 들어오더라고요. 왜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폭탄 터뜨리더라고요. 유해 사이트로 등록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댓글 팀들의 이야기구나. 네. 이렇게 가더라고요. 자, 브레이크 등 안 들어온 거 이야기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레이크가 딱딱하다. 딱딱하다. 이거는 또, 이거 댓글 대응하다 보니까 또 답을 얻었어요. 왜 딱딱하냐? 딱딱할 수도 있겠구나. 브레이크가 딱딱하다라는 얘기는 하이드로백의 진공압이 형성되지 않는다. 하이드로백이 진공압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는 언제? 드로틀 밸브가 만개되어 있을 때다. 네. 저희가 드로틀 밸브가 있는데 공기량을 조입하는 네. 이렇게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악셀 페달을 조작해서 이 밸브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에어 공조 쪽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에어 공조 쪽에서. 에어 공조 쪽에서 쓰는 것 자체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공조가 여기가 이제 토탈 열리는 게 이제 90도가 되는 거죠. 90도인데 이게 한 45도에서 46도가 돌려버리면은 46도가 열려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46도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공기보다 이쪽 공기가 약간 많아져요. 이쪽 공기가. 그러면은 얘가 순간적으로 이쪽에서 공기를 땡기면은 얘가 내 악셀 페달을 밟는 의지하고 아무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드로틀 밸브가 나는 악셀을 안 밟았는데 자기 혼자 안에서 땡기는 힘에 의해 가지고 그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요. 전체적으로 완개가 돼버려요. 내가 악셀을 안 밟아도. 에어 공조에서 이게 많이 있어서 이거의 에어 공조에서는 보안 장치가 돼 있습니다. 뭔 얘기겠까? 근데 드로틀 밸브에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에서 갑자기 출력이 증강이 되면은 드로틀 밸브는 자동으로 만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드로틀 밸브가 만개되니까 인젝트는 어떻게 해요? 신호가 TPS 오잖아요. 드로틀 밸브 개도 TPS가 만개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연료를 계속 더 분사시켜야 되겠죠. 만개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점유화 시기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출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네. 브레이크 제동력은 이 출력을 제어하는 게 아닙니다. 출력을 제어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브레이크 제동력은 출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속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약간의 보완장치의 제동력의 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현장에서 혹시 착각하게끔 지금 뭐 댓글팀들이 처음에는 전자 쪽에 하니까 전자 쪽에서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본인들의 책임이 엄청 큽니다. 그건 펌웨어밖에 없기 때문에 약전에서 크게 전자파일은 없으니까. 펌웨어면은 고스란히 PL법에 따라 자기들이 다 덮어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조금 이슈가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 설계, 유체역학, 뭐 기구양 이쪽에는 어떤 석학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달라붙은 것 같아요, 급발진은.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니 안 밟니 브레이크 제동으로 충분하게 이거를 제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호도해 갔던 거죠. 그래서 여론을 호도해 가가지고 잘 먹혀들었는데, 따지는 놈이 없었는데, 제가 갑자기 그냥 급발진 자동차는 브레이크로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기급해 가지고 단체로 다 덤벼드는 거예요. 단체로. 네. 그래서 브레이크가 딱딱하다. 네. 하이드로백이 안 들고, 그 안 들은 원인은 드로틀 밸브가 갑자기 완개돼 버린 거다. 왜? 비이상적인 엔진의 출력 정강의 요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연료 과급 원인은 제가 수차례 환경부, 서울시청, 국토부에다가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날 수 있으니까 제발 이 부품에 대해서 좀 관리 체계를 좀 잡아달라고 민원을 몇 차례 제기했는데 전혀 안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난 이제 제가 급발진하고 연계시켜서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내가 그동안 민원을 좀 더 강하게 더 많이 덤빌걸.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많이 다치는구나라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피해자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원인을 밝혀내지도 못하면서 이 많은 민원을, 원성을 악덕기업으로 다 몰려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악덕기업이 가기 전에 원인을 알았으면 이분들이 대처했겠죠. 제가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이분들이 원인을 몰랐었구나. 근데 제가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이제는 이분들도 원인을 알았겠다라고 판단을 해요. 왜? 현장의 실태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자기들의 품질관리 체계의 완벽함만 이야기하지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오는 답변에 제가 일일이 답변을 해줬습니다. 저는 인젝터에서 연료 과급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1차 버전에서 이야기했듯이 인젝터 끝단에 이물질이나 쇳가루가 끼게 되면은 연료가 비이성적으로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답변했더니만은 그쪽에서는 그러면 차가 찐빠를 하거나 부조 현상을 일으키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맞다. 옛날 같으면은 점화 플러그 하나가 나가게 되면은 부조 현상이 생긴다. 부조 현상이. 그런데 지금은 운전자가 부조를 못 느낀다. ECU라는 데서 엔진 이슈 컨트롤 이슈에서 점화시기 맞춰주는 이슈입니다. 이슈가 원체 많으니까 여러 개니까 이슈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점화시기 맞춰주는 이슈에서 지금은 운전자를 못 느끼게 한다. 왜? 차량 고장으로 크레인 걸어올까봐 못 느끼게 해요. 그게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머플러 가솔린 자동차에 밤에 주행을 하다 보면은 머플러가 벌겋게 달아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머플러가. 그 차들은 운전자는 몰라요, 지금. 내 차에 점화 플러그 하나가 죽은지를. 근데 그 연료는 계속 분사돼서 그 실린더의 연료가 가서 머플러에서 기름이 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개나 그 양이 가도되면은 머플러에서 불이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시트를 타고 올라오는 것들이 다 그런 증상입니다. 머플러의 연료가 돼서 뒤쪽에서 마우라 부근에서 머플러 부근에서 화재가 나는 것은 그쪽 영역이고 엔진에서 불나는 영역은 엔진 쪽에 있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진각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줬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한 개의 어떤 실린더에서 비이상적인 연료 과급이 좀 들어오다가 비이상적인 그 다른 그 이슈의 명령을 못 받는 여기에
칩이 하나 끼게 되면 여기 ECU에서 코일로 제어를 하는데, 신호로 제어를 하는데, 여기에 쇳가루가 하나 끼게 되면은 비이상적인 연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증상을 뭐 기계적으로 몸으로 운전자가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차단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운전자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모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실린더가 하나가 또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급발진은 튈 수밖에 없습니다. 차가 급발진을 이제 차가 튀게 되면은 뭐냐면은 출력 신호가 커지다 보니까 그 뒷단계에서 드로틀 밸브가 자기 혼자 지 스스로 엔진 출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점화시기가 나올 거고 연료는 더 분사시킬 거고 차는 튀어 나갑니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인젝터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 품질관리 체계를 제대로 해달라고 제가 환경부에다가 계속 민원을 넣었던 겁니다. 환경부에서 안 받아줘서 국토부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청에도 하고 그런데 안 받아줘요.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죠. 네, 충분히 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인젝터가 돈벌이냐? 이 인젝터 하나에 초기 한 40만 원 받았습니다. 지금도 한 30만 원 받을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 아주 코딱지만한 부품 몇 개가 쏙을 썩입니다. 코딱지만한 부품 몇 개가. 그 코딱지만한 부품 몇 개에 대해서 품질 관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고온, 고압에 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코딱지만한 부품이 고장이 나면은 그거 부품 원가로는 돈 만 원도 안 해요. 왜? 쇠 쪽은 가공 쪽은 무게로 달아요. 그래서 원재료 양이 적기 때문에 몇만 원 하도 안 해요. 몇천 원밖에 안 날 거예요. 코딱지만한 부품에서 자꾸 고장이 나가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이 코딱지만한 부품 환경부에서 강제적으로 코딱지만한 부품 돈 몇 푼 안 낸 거니까 이거는 좀 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민원을 계속 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코딱지만한 부품을 공급을 안 해주고 오직 소비자한테 이 비싼 부품 팔아먹는 데만 눈독이 올라 있었죠. 네, 수입차 국내 뭐 똑같습니다. 오직 새 차는 싸게 파는지 안 파는지는 모르겠고 새 차가 나가면은 통상 그 새 차 비용의 5% 정도가 보증 수리 비용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보증 수리비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보증 수리비를 적게 주고 제휴점 해가지고 제휴점들한테는 보증 수리비를 코딱지만큼 진짜 안 주고 일반 차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그거를 경영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어떤 정책을 주도해 왔죠. 거의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요. 학을 띠는 모든 제휴점들도 우리가 도둑질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집단이라는 그런 인식을 파가줘버렸죠.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쨌든 코딱지만한 부품만 교환해도 되는 거를 그냥 비싼 수리비로 유인을 하죠. 비싼 수리비로.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부품 공급 안 해주지. 비싼 수리비지. 소비자는 보통 그냥 보증 수리 기간이 지나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5만에서 10만 정도. 어떻게 해요? 싸게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차를 그냥 교체하든지 한 8만에서 10만, 5만에서 10만 정도 되면 A 성질 나니까 차를 바꾸든지 코딱지 맞춘 부품 하나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해서 수리할 때는 뭐냐면 코딱지만한 부품의 공급이 원활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에 많습니다. 싸구려 중국도 많고 가가지고 저도 가격 협상도 많이 해봤고요. 답이 없어서 말았는데 코딱지만한 부품 몇 개만 가져다가 교체하면은 이 성능이 최고 수리발을 잘 받아요. 그래서 교체합니다. 싸고. 근데 만약에 이 코딱지만한 부품이 이 인젝터라는 것 자체는 천박까지 올라갑니다. 갈수록 연료 무화 때문에 압력을 점점 높여놔요. 그 다음에 그 안이 고온이에요. 압력이 높다는 것은 온도가 그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고온 고압에서 코딱지만한 부품이 만약에 파열이 되고
그 안에 메시 필터라고 하죠. 메시 같은 게 많이 있는데 압력이 걸리면은 얘들이 스스로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품이 인젝터 끝단에 오게 되면은 자동차는 급발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자현상으로 엔진 안에 카본이 많이 끼게 됩니다. 근데 많은 카본이 끼인다는 것 자체는 불완전 요소인데 현재 검사 제도에서는 또 그게 안 잡혀요. 그렇게 정밀하게. 그래서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고 숨기던 부분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등은 브레이크를 안 밟아서 안 들어온 게 아니고 가속 상태이기 때문에 표기를 안 해주는 ECU, 브레이크 등 컨트롤 유니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수행하지 못했다. 등을 밝혀줘야 되는. 네. 그 다음에 진공압이 형성이 안 된 거는 스로틀 밸브가 지 혼자 급가속 출력이 생기는 바람에 지 혼자 스스로 만개된 거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고 싶어도 밟을 수가 없었다. 힘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엔진 출력은 브레이크 제동력보다 월등히 높다. 월등히. 네. 요소 충분히 이해 가시죠? 네. 제가 바라본 영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제가 어제 환경부에 국회에 다녀왔습니다. 국회에 가가지고 가가지고 환노위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왔고요. 어제 국회에다가 이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이렇게 뭐 법적인 내용은 이건 머리 아프니까 법적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제공을 했고요. 네, 서울시청 급발진 사고 모두 다 브레이크 오작동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밟고는 브레이크 오작동인데 운전자의 오작동도 급발진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된다. 제동력은 엔진 출력을 이길 수 없다.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여러 사항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조사는 저도 금방 하고 싶지만은 국가수가 사고난 차기 때문에 국가수가 아니면은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가수의 수사 요원들, 여기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어요. 국가수. 그게 제가 진단기 납품하러 가가지고 차도 맡고, 제가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동차를 몰라요. 중요한 거는. 그냥 누가 써주는 거 원고 읽는다고 밖에 저는 그냥 생각밖에 못해요. 자동차를 모르는 분들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원고가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회사 바로 옆에 현대 아울렛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진에서 연소되지 못한 연료가 머플러 DPF에서 연소된 겁니다. 그래서 DPF에서 DPF 부근에 마침 종이 박스가 있는데 그쪽으로 연소가 실화가 돼가지고 화재가 확산된 거죠. 그래서 DPF의 연소가 퇴적되는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속한 화재 예방 정비 기술 개발과 홍보물 보급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드리고 왔고요. 그 다음에 고속도로 달리면서 화재 나는 거 동일합니다. 엔진에서 연소되지 못한 연료가 머플러 DPF에서 연소된다. 그 다음에 엔진에서 연소되지 못한 연료가 엔진 룸에서 연소된다. 그 다음에 워셔액이 이거 알코올 덩어리에 그냥 승낙불에 그냥 확 붙습니다. 좀 고열해. 알코올에 엔진 그 워셔액이 그냥 알코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현상이다라는 설명을 드렸고, 이 모든 게 제가 입증하는 게 아니고 그 의원들이 국회 네이버는 다 쓰고 계실 거예요. 아마 네이버에 가서 단어 몇 개 쓰라는 제가 단어 몇 개만 알려드리고 왔습니다. 네이버에 가서 엔진 클리닝이라는 단어를 치면은 수만 건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거는 내연기관 연비 희박으로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며 자동차 엔진룸 화재의 원인이다
라는 내용을 제가 국회에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호두가루 클리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수많은 사진이 올라옵니다. 영상이. 그 영상은 내연기관 불완전 연소 노킹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가솔린 기관에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라는 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에 가서 DPF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은 이런 또 수많은 영상과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 원인은 내연기관 불완전 연소 배합 약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배합 출력자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머플러 주변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라는 것을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또 다른 게 좀 요소가 있는데 DPF 쪽에서는 제가 의원님들이 너무 복잡하시고 머리 아프실까봐 모르는 영역이라서 그 다음에 인젝터 네이버 검색해서 네이버에 가서 인젝터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내연기관 불완전 연소의 주요 원인이다. 이게 불완전 연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수많은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주요 원인이다 하면 또 난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국회에 가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동안 한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환경부, 국토부, 서울시청에 이때는 제가 급발진하고 연동을 못 시켰었고요.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이라고 해서 현안 및 문제점, 그 다음에 개선 방안, 기대 효과, 짧게 해야 되더라고요. 몇 점만. 그래서 현장의 사진들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전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급발진의 원인이 기계적인 결함의 가능성이 사실상 상당히 높고 현장 품질 관리에 대해서 정보 차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하고요. 생각했고요. 어느 누구에게 이 급발진의 비극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부디 급발진이 발생됐다라고 판단하시면은 빠른 충돌로 엔진 출력을 중단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급속히 충돌시켜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댓글 팀들의 수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어떤 뒤를 또 찾아 들어가 봤죠. 가봤더니만은 그분이 올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른 아무런 대책이 없다. 빠른 충돌밖에 없다. 라는 영상을 구현하는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급발진으로부터 부디 안전하셔야 되는데 대책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